안녕하십니까. 인문학 강좌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최영갑입니다. 인문학이란 말 그대로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영역입니다. 자연과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인데 비해 인문학이란 인간의 가치 탐구와 표현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이런 인문학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흔히 인문학 열풍 또는 인문학의 위기 또는 인문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의 핵심에는 반드시 동양의 정신이나 동양의 철학 그리고 유교라고 하는 고갱이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의 원형인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 가늠기 힘든 긴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더욱 빛을 발하는 유교 그리고 공자. 그 인문학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로 익히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번 유교 인문학 강좌의 본질이며 목표입니다. 논어 제일 첫머리인 하기편에는 하기 시습지면 불역여로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공자가 그만큼 학문을 중시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대부분 겸손했던 공자가 학문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호학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논어 위정편에서는 15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공야장편에서는 10집이 사는 작은 마을에도 나처럼 충성스럽고 신의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겠지만 나처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니 요즘으로 말하면 겨우 중학교 2학년 나이에 불과한 일이니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주역을 읽을 때는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읽었다는 위편 3절의 고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자의 학문에 대한 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가 말하는 학문은 단순하게 글을 읽거나 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실천하고 여유가 있으면 학문을 하라는 것이 바로 공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식 위주의 공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오히려 지식이 많으면서 겸손하지 않거나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말씀했습니다. 논어에는 사실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실천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송나라의 학자인 정자도 논어를 읽을 때에 논어를 모두 다 읽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논어를 다 읽고 난 뒤에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깨닫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논어를 읽고 전체적으로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손이 발이 절로 춤추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기쁨에 찬 사람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깨우침과 실천의 깊이에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지식은 공허하고 실천이 없는 말은 쓸모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실천의 바탕은 바로 도덕에 있고 교육이나 정치도 모두 도덕적 실천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모쪼록 이번 유교 인문학 강좌가 지식의 충족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사유와 실천의 세계로 나아가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이 유교 인문학 강좌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대학교 역사문화 콘텐츠학과에 재직 중인 5학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도로서의 육아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아마 이 제도로서의 육아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도하면은 무엇보다 관직, 관청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를 텐데요. 실제로 우리 수첩에 주민등록증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또 외국에 여행을 나갔다 오다 보면 거기를 여권이 없으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 제도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육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상의 체계 혹은 예학의 체계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도의 체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하면 그 문명 전체가 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아는 문명을 컨트롤하는 사상이죠. 문명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제도를 컨트롤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아가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 왔고 관리해 왔고 제어해 왔는지 를 이해하는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어떤 제도,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할 것은 이 조선의 문치주의 제도일 텐데요. 문치주의를 설명하기도 해야겠지만 우선 정부 제도에 대해서 크게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형 조직이고 하나는 이념형 조직입니다. 행정형 조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왜 그 국사 시간에 배웠던 이호, 예병, 형공, 이조는 요즘에 이제 행정자치부 같은 거죠. 호조는 그렇습니다. 재정계획부나 혹은 예전에 경제기획원 이런 게 됩니다. 예조는 교육부, 그렇죠. 근데 실제로 부서가 지금은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육조라고 불렀던 이호, 예병, 형공 이 6 부서가 나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가 움직여 나가는데 그 나라가 관리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권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는 행정형 조직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국가나 사회 혹은 문명이 지향하는 어떤 삶의 목표라고 그럴까요? 원리들을 보여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념형 제도라고 불러봤습니다. 딱 맞는 표현은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한번 불러보자는 것이죠. 일단 예를 들어 요즘 같은 경우는 의회, 그렇죠? 상권 분립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조선시대에는 육조 말고 이념형 조직이라고 부를 만한 조직이 3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연, 언관, 사관. 저는 이걸 문치주의의 트로이카라고 부릅니다. 트로이카는 3마리 말이 끈다는 마차죠. 그랬을 때 경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집현전 홍문관에서 담당했던 것이고 언관은 사원부 사관원이지만 사실은 모든 신하들은 이 언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관, 이건 춘추관, 예문관에서 담당을 했죠. 그렇지만 겸춘추가 있어서 각 곳의 관청들의 자료들을 또 마찬가지로 통합 관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이 문치주의의 트로이카 셋을 다루겠는데 첫 시간에는 경연과 언관을 다루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사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제도는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경연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기획할 때, 그리고 사전에 그 일이 타당한지, 정책이 타당한지를 논의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세미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관은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것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과는 다 일이 끝난 다음에 정리하죠.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을 통해서 후대한테 경험으로 남겨주는 시스템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도 이 세 제도는 이렇게 사전에, 그다음에 진행될 때, 사후에 이렇게 전체 사회의 흐름들을 체계적으로 말하자면 관할하는 이 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치주의 문제를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문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외적 방어를 위해서 만든 군대를 자기 국민들을 통제하는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 겁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 군사 쿠데타 같은 것이 용납 안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국가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의사결정, 그리고 집행에서 어떤 논의나 설득에 기초한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은 매우 좀 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혹시 그 항우와 유방 때 나온 그 유방 한 고조죠.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한 고조 유방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어떤 패풍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건달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뭐 건달이었겠습니까? 상당히 호탕하고 리더십도 있고 이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항우를 누르고 한나라를 세웠어요. 한나라를 세웠는데 그때 유학자였던 육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나라가 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폐하, 이제부터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한 고조도 나라도 평정되고 그랬으니까 공부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경 같은 걸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 달쯤 지났나요? 전쟁터로만 돌아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앉아서 공부한다는 게 매우 힘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에이 못하겠다 그러고 이제 던져놓습니다. 그랬더니 육가가 뭐라 그러냐면 뭐 공부를 안 하겠다고 한다면 더 이상 권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천하를 말 위에서 얻을 수는 있어도 천하를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조정 분위기가 한순간 싸해졌습니다. 그렇죠. 서슬퍼런 제왕 앞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없다를 얘기했으니까. 근데 역시 한 고조가 인물이죠.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그럼 내가 계속 다시 공부를 시작하겠다 하면서 육가한테 책을 지어서 그럼 내가 공부할 책을 지어서 올리라고 합니다. 이게 신집이라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거죠.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혼란기에 어떤 전쟁이나 숱한 격변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럼 결국에는 다투고 무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면 사람들은 일상의 리듬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안정이 되려면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전쟁이나 이 상황은 일상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유지가 돼야 돼요. 리듬 있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애들 키우고 올해 뿌린 씨앗이 가을에 걷어가지고 겨울을 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얼마 지나면 얘들이 커가지고 애 낳고 또 우리도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상적인 이 리듬이 생활 속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이 육가의 말에 따르면 말 위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체계적으로 국민 생활을 돌보는 유지 제도들이 작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것이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기 쉽게 알려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대단한 제도 같은 게 뭐 고매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작동하는 장치. 그 중에 특수하게 조선시대에 나타났던, 그리고 조선시대를 안정시켰던 양식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그 경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연은 이 경공부를 하는 말 그대로 자리입니다. 아무런 다른 뜻이 없습니다. 이제 경하면 성경이죠. 요즘에 성경하면은 바이블을 떠올리는데 바이블이 아니고 예전에 성경은 논어, 맹자, 시경, 서경 혹은 역사책 중에서 뭐 자치통감 이런 책들을 얘기했습니다. 이 경연 역사 중에서 역사는 사라고 그랬지만 다 묶어서 이제 경연에서는 경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뭐 국부론이든 자본론이든 뭐 성경이든 이런 거를 대통령하고 이렇게 장관들 혹은 학자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좀 상상이 가지는 않는 방식이죠, 요즘으로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세종 때 집현전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집현전은 세종 2년 때 만들어졌습니다만 2년 때 만들어졌다는 것이지 그 이전에도 집현전 같은 조직이 되기 위해서 고려 말부터 차츰차츰 변해왔죠. 이런 그냥 어떤 조직 같은 것들이, 제도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바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역사에서. 우리 이제 편의상 세종 2년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바로 이 송대부터 이제 경연이나 중국 송나라 때부터 우리는 고려 말부터 이 경연 제도가 발달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 경연 제도를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다시피 왕은 세습입니다. 그렇죠? 왕은 세습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관료들은 어떻죠? 고려 시대에는 음서제가 기축을 이루었기 때문에 세습을 한 귀족적 세습을 했지만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 관료들은 주로 과거 시험을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습이 아니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잘 보시면 조정에 와 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은 다 과거 시험을 패스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국왕 혼자만 세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과거 시험을 붙은 사람만큼 학식도 그렇고 경륜도 그렇고 국왕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만 놓고 생각을 하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세자 때부터 똑같이 서연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야 뭔가의 지적 수준, 나라를 움직여 나가는 경륜의 수준이 비등비등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장치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국정을 논의해가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무회의 같은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경연에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경연은 소통의 장치입니다. 장소입니다. 왕과 신하들, 그리고 신하들과 신하들이 단순히 물론 이제 논어나 맹자도 읽고 시경, 서경도 읽고 역사 공부를 하면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공감의 폭을 넓혀가지만 동시에 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무회의 같은 것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국정을 서로 간에 공유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럼 조선시대에 누가 경연을 제대로 안 했을까?
척도라고 그랬습니다. 보면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현전이 언제 없어졌는지 아세요? 왜 홍문관으로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집현전은 세조 2년에 없애버리죠. 세조가 없애버립니다. 왜 없어지죠? 그렇습니다. 이게 집현전의 학살을 중심으로 해서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집현전을 없애버립니다. 집현전을 없앴다는 얘기는 경연을 없앴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조는 조선 역사상 참 유례가 드문 친강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친강이라는 건 직접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경연은 신하들한테 학덕 있고 경륜 있는 신하들한테 배우는 건데 거꾸로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엔 뭐 저 왕비도 가르치고 무관도 가르치고 유생들도 가르치고 세조는 다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아마 힘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세조가 나중에 이 피부병을 매우 앓지 않습니까? 이게 피부병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면역 체계가 약화돼 가지고 나타나는 병이죠.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그런 양상들이 급격히 나타나는데 아마 세조가 이 경연하느라고 배워서 써먹고 활용하면 될 텐데 자기가 다 일일이 가리키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세조가 죽고 나서 성종 때 돼가지고는 집현전을 다시 복관하는 거죠. 그런데 홍문관이라는 이름으로 복관합니다. 집현전이라는 이름으로 하질 못하고 그 이유는 할아버지가 없애버린 걸 성종이 마음대로 또다시 바꿔놓을 수가 없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홍문관이라는 이름은 흥미롭죠. 당태종이 황제가 되기 전에 진왕으로 있을 때 말하자면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관청이 말하자면 홍문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문을 넓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치주의를 넓힌다는 뜻입니다. 조선 아마 성종 9년에 홍문관이 집현전하고 체제도 똑같고 인원도 똑같고 하는 일 똑같습니다. 이름만 바뀐 거죠. 성종은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살림들이 조정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또 역사 항상 그렇게 쭉 이렇게 진행되질 않습니다. 기복도 심하고 아주 난세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연산군 때인데요. 우리는 연산군은 대표적으로 이제 폭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산군은 제가 참 기억이 하나 생생한 게 왜 기억이 남냐면 왜 우리 저 대학 때 이렇게 대리 출석하는 거 있습니다. 자기는 수업 시간에 안 들어가고 친구 시켜가지고 보내는 거. 제가 역사를 통틀어서 아마 대리 출석을 시킨 동아시아 2000여 년의 경연의 역사에서 대리 출석을 시켰던 유일한 왕이 아마 연산군이 아닐까. 이제 대개 졸곡이 끝나면 상리에서 졸곡이 끝나면 전황에 그러면 이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국정을 보기 시작합니다. 왕이 3년상을 하려고 만 2년 동안 꼬박 국정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한 별례죠. 방법으로 3, 4개월 정도 지나면 졸곡을 마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정무를 봅니다. 그런데 정무를 볼 때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까 얘기 드렸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얘기를 하게 될 실록의 편찬인데요. 실록 편찬뿐 아니라 경연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까 경연이 국무회의를 겸하는 거고 거기가 국정소통의 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연을 열자는 얘기를 이제 홍문관에서 해요. 그리고서 그러면 홍문관에서 연산군한테 경연을 나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연산군이 자기는 안 가고 내관을 보냅니다. 김순손이라는 내관한테 이 통감 강목 한 편을 가지고 가서 대신 배워라. 그래가지고 홍문관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내시 가리키는 사람들이냐? 내시도 궁궐에서는 전문직이죠. 그러나 이 조정의 공식적인 말하자면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문관에서는 이건 우리들 직책이 아니다. 우리들 뭐 하라는 거냐? 그러면서 연산군한테 따집니다. 그러면서 연산군이 남긴 시가 있습니다. 한번 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왜 무슨 시냐면 경연 나오려니까 나가기 싫어가지고 지은 시입니다. 기침 번열이 잦고 피곤한 기분이 계속되어 이리저리 뒤치며 밤새껏 잠 못 이루네. 간관들 종묘사직 중함은 생각하지 않고 소장을 올릴 때마다 경연에만 나오라네. 지금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자기가 이제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이 표현으로 봐서는. 그래가지고 몸살이를, 감기 몸살인데 잠도 못 잤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종묘사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꾸 경연만 나오라고 그런다. 우리 요즘에도 수업 빠지는 학생이 제일 먼저 하는 핑계가 뭐죠? 그렇습니다.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아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파와서 경연 못 나오는 걸 이렇게 시로 남긴 것도 유일하고요. 또 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리 출석을 하는 경우도 유일합니다. 아무튼 이 연구 가치가 있는 성격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 왕조의 혹시 종묘 묘호에 조와 종을 못 붙이고 폐위대에서 군으로 붙은 임금이 있습니다.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원래 3명입니다. 연산군, 광해군은 다 아실 텐데 노산군이 있었습니다. 단종이. 단종은 숙종 때 복위 되죠. 그래서 공식으로 연산군, 광해군만 남습니다. 아까 경연이 국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척도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까 세조가 그랬죠. 세조도 바로 조선의 원기를 꺾어버린 그 계유정난, 나중에 계유사화라고 불렀던 사육신을 죽이고 찬탈했던 군주였었고, 연산군은 폭군으로 알려져 있고 광해군은 혼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혼군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신이 없다 이런 뜻이죠. 국정을 운영하는데 비전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광해군도 경연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기억하기로 광해군 2년인가까지도 경연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홍문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신하들도 경연에 나오라 그러면 아프다. 그걸 아프다 그래서 좀 낫냐? 그러면 지금은 더우니까 시원해지면 하자. 또 추울 때는 따뜻해지면 하자. 이래가지고 계속 미룹니다. 근데 광해군 3년경에 한 번 경연을 해가지고 신하들이 아주 들뜹니다. 아, 이제 좀 뭔가 소통 구조가 이루어지려나 보다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잠시였죠. 잠시였고, 아프다고 그러면서 광해군의 경우엔 특이한 게 추국청에 나갑니다. 혹시 추국청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죄인들 신문하는, 반역 사건의 죄인들을 신문하는. 흥미로운 사실은 원래 이 추국청이라는 데는 신하들 중에서 위관을 세워서 대신 감독하게 하고 국왕은 그걸 보고받아서 조정해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해군은 대부분의 옥사를 친국을 합니다. 직접 가가지고 조사를 해요. 그러니 이제 그거는 조선 왕조실록에서 이렇게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광해군 때 친국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그런데 아프다는 사람이 경연에는 안 나오고 그러면서도 이 하는 추국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사관이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어요. 왕이 즉위한 후로 경연을 연 적이 없었고 매양 병 때문이라 했지만 죄인을 친국할 때에는 밤 늦도록까지도 했으니 어찌 그리 사람을 죽이는 일은 급히 하면서 학문을 강론하는 일은 등한히 한단 말인가. 옥체가 평안해졌다고 아뢰었는데도 오히려 조리해야 한다고 답했으니 평안한 옥체를 조리한다면 어느 때에 학문을 강론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프다 그래가지고 놔뒀는데 아프다 그래가지고 경연을 안 한다고 그러면서 정작 추국청에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추국청은 이제 대개 하게 되면 밤도 새우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광해군이 아파서 못 나간다, 경연을 못 나간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죠. 결국 이러한 소통의 부재라고 하는 게 광해군 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었던 대동법을 시행하지 않고 양전도 하지 않고 결국 궁궐공사만 하다가 민생과 재정을 도탄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게 이제 인조 반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연산군이나 광해군의 폐위 이유가 경연 하나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연이 하나의 왕조 시스템을 균형 있고 안정되게 유지해 나가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치주의 시스템이 붕괴되면 다른 국정 기능들이 이제 마비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양상들을 세조와 연산군, 광해군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문치주의의 트로이카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언관입니다. 언관은 요즘 우리가 볼 때 이제 언론기관하고도 비유를 하긴 하죠. 그러니까 정부나 어떤 사회의 부정적 기능이나 작용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도 있죠. 뭐냐면 정부 조직 내에서 언관은 관원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관원이. 우리는 언론사가 지금 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 언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연구가 이렇게, 사실은 이 문치주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문치주의의 세 제도, 트로이카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기능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연구가 돼 있는 편은 아닙니다. 언관은 주로 아까도 제가 모든 신하는 언관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사관원, 사헌부를 축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사헌부는 감찰기구, 사관원은 비판기구.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홍문관도 언관으로 들어가지만, 그래서 언론 3사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 주로 중요한 관청은 그 두 개 관청, 사관원, 사헌부가 됩니다. 이 사관원, 사헌부의 이 언론의 문제는 유가 정치에서, 유교의 정치에서 획기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언론을 말하려면 맹자를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맹자가 제나라 선왕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당임금이 거를 쫓아내고 무왕이 주를 정벌했다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선왕이 물었다. 신하가 임금을 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자 맹자가 대답했다. 인을 해치는 자를 흉포하다고 하고 의를 해치는 자를 잔악하다고 합니다. 흉포하고 잔악한 인간을 그저 하나의 필부라고 할 것이니 한 사람의 필부인 주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어도
임금의 자격을 가진 자를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핵심은 이런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왜 걸주 있지 않습니까? 하나라 걸, 은나라 주가 다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탕왕이 걸왕을 쫓아내고 무왕이 주를 이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걸주 같은 놈, 걸쥐 같은 임금 막 이럴 때 폭군을 쓸 때 그런 말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나라 선왕이 맹자한테 그걸 물었던 거죠. 아니, 왕을 신하가 그렇게 쫓아내도 되는 거냐? 그랬더니 맹자가 하는 말이죠.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도탄에 빠뜨리는 왕은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그냥 필부라고 얘기한다. 근데 필부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죽여도 된다. 누구나 죽여도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왕의 목을 치는 걸로 인류 역사를 바꿨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미 동아시아 역사에서 왕의 목을 치는 것을 정당한 백성들의 권리로 인식한 것은 이미 전국시대인 맹자에게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어떤 민주주의 이론보다도 앞서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왕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정부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나라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질문과 답변을 보여줬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금답지 못한 임금은 임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맹자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아마 우리가 흔히 사서 그러면 이제 논어맹자 중용대학을 치는데 우리가 흔히 알던 맹자도 오래전부터 이 사서 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맹자가 경의 자리로 들어간 건 중국 송나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자가 사서 체계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논어는 예전부터 경이었지만 맹자는 그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의 정치 사상의 측면에서 맹자라고 하는 텍스트는 매우 중요한 경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맹자를 제해놓고는 조선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언관 제도를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비가 되는 게 뭐냐면요. 명나라 때는 주원장이 명태조가 바로 이러한 맹자의 혁명적인 사유, 정치 사상 때문에 맹자의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전부 빼놓고 마지막 삭제하고 출간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다 봤습니다. 이게 아마도 명나라와 조선의 언관제도, 나아가서는 문치제도의 특징을 선명히 구분해주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의 언관은 중국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예들을 한번 제가 들어볼까 합니다. 현종 때 사건인데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들이 삼가 들으니 여러 공주의 저택을 해조로 하여금 지어주도록 하게 했는데 간수가 국법에서 정한 것보다 많으며 공예를 헐어버린다고까지 하니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에 여러 공주가 살던 집이 지나치게 사치하여 공론이 제기되는 데 이르자 끝내 감히 들어가 살지 못한 것입니다. 성상께서 집이 없는 것을 염려하여 친한 이를 친히 여기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다면 마땅히 재력을 헤아려 지급해서 각각 빈터를 찾아 옛 집을 헐어서 나오는 자재를 가지고 스스로 건축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거듭하여 백성들의 힘을 수고롭게 하고 국가의 재정을 모조리 사용하여 한꺼번에 5 공주의 집을 짓게 하니 이 어려운 때를 당하여
이런 지나친 공사를 일으키면 사방에서 듣는 사람들이 장차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물며 공주의 집은 사가이고 공회는 공공 건물인데 사가를 짓기 위하여 공회를 헐어버리니 이는 실로 국조에 없었던 일로서 전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또한 대단히 미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들으니 공회 이외에도 철거해야 하는 민가가 매우 많아서 집집마다 슬피 울어 차마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도성 안에 빈터를 얻을 데가 없을까 보아서 기필코 공회와 백성의 집을 헐어 국가의 채무를 손상시키고 백성의 원망을 들은 뒤에야 후련하시겠습니까? 현종실록 권 16, 10년 5월 25일 정사. 공주의 저택을 한결같이 정해진 법제에 따를 것을 양사가 날이면 날마다 굳게 논기한 지 이미 넉 달이 지났다. 위아래가 서로 버티는 것은 잘 다스려지는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 터인데 한쪽에서는 대각이 논개하고 한쪽에서는 집을 지어갔으니 대각을 둔 이유로 없었던 일이다. 대각의 관원으로서도 마땅히 이를 바르게 말씀드리고 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벼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 매번 전에 아랜 것을 가지고 와서 승정원에 전함으로써 정계도 않고 윤호도 안 되어 국가의 체면만을 손상시키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식자들이 애석해 하였다. 현종실록 권 17, 10년 9월 19일 신유. 이 자료에서 보여준 이 공주는 수관공주, 그러니까 효종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현종한테는 효현, 숙, 경영 이렇게 되니까 효종의 따님이니까 현종한테는 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주의 집이 사치스러웠다고 해가지고 여론이 나빠져가지고 들어가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종이 다시 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양사에서 이제 비판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지어주면서 옆에 있던 민가를 철거한 조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 문제를 놓고 2년 가까이 논쟁을 벌입니다. 결국 이 현종이 공주의 집을 지어주려고 했던 일은 매우 제한적으로. 아무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죠. 원래 이 경국대전에 공주의 집은 50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칸수를 넘지도 않았던 것이죠,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종이 그때 이제 흉년도 들고 이랬다는 이유로 양사에서 비판을 하니까 현종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자면 철회하는 조치를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아주 유력한 재미있는 얘기 하나가 더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재밌다기보다는 비극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 장희빈 다 아시지 않습니까? 숙종은 원래 장희빈하고 일찍 좀 눈이 맞았다가 명성왕후 현종비인 어머니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가 장희빈이 나라를 어지럽힐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궁궐 밖으로 쫓아내죠. 숙종은 장희빈을 잊지 못하고 있다가 명성왕후가 세상을 뜬 다음에 3년상 끝나고 나자마자 궁으로 다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이고 난 다음에 별당에다가 집에 궁궐 후원에다가 별당을 지어줘요. 근데 별당을 지어주는 거는 특별하게 아이를 후사를 낳거나 혹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나주 아무 계기도 없이 별당을 지어주니까 신하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왜 그걸 이유도 없이 지어주냐. 그랬더니 숙종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 일 없다. 안 지어준다. 요즘도 왜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실제로는 새벽에 자재들을 들여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몰래 공사를 해준 겁니다. 근데 그거를 궁궐에서 짓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결국 알게 됐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사를 중심으로 홍문관 비판이 들어오는 와중에 김창엽이라는 분이 성균관 대사성이었는데 그분이 숙종한테 정식으로 상소를 올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어제 사헌부의 개에 대해 전하께서는 전해 들은 말이 사실과 어긋난다고 하셨는데 근래 진실로 별당을 짓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목을 구하는 공사 담당 관리가 빈번히 민간에 출입하고 있으니 대간의 아랜대로 장인을 불러 모으고 제목을 운반하는 데 반드시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 한다는 말이 과연 거짓말이 아닙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임금이 장씨를 위하여 별당을 지으면서 외부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했다 하였다. 지금 전하께서 스스로의 잘못이라고 하교하시고는 안으로는 급하지 않은 역사를 일으키고 밖으로는 신하의 말을 막아버리는 변명을 하시니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또 남을 속이는 일입니다. 신하들한테는 안 진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짓고 그리고 자기는 알고 있으면서도 안 진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신하들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그러고도 어떻게 군왕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아마 이 숙종은 우리가 젊은 숙종이지만 숙종은 굉장히 자존심 있고 과단성 있는 인물입니다. 정치력도 있고요. 총명하고 여자한테 이제 남자는 되게 여자한테 빠지면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숙종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대사성 김창엽이라는 분의 비판을 받고 난 다음에 숙종은 아무 말 못합니다. 이게 이제 자존심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아무 말 못하고 맞는 말이니까. 보통 연산군 같았으면 아마 뭉개든지 광해군 같았으면 뭐 변명을 했을 텐데 숙종은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꽁한 거죠. 자존심 강한 사람이 새기지 못할 때 나타나는 양상 중에 하나죠. 꽁했습니다.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그로부터 2년 뒤에 우리가 알다시피 장희빈이 경종을 낳고 경종을 원자로 책봉하고 그 다음에 장희빈이 왕비가 되고 인현왕후를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죠. 이때에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분이 문고 김수항이라는 분인데 이 김수항이라는 분을 숙종이 영암으로 귀양 보내고 난 다음에 사약을 내려서 죽입니다. 그런데 바로 2년 전에 장희빈을 비판했던 별당 짓는다고 비판했던 김창엽이 김수항이라는 분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관은 뭐라고 썼냐면 바로 2년 전에 아들인 김창엽이 숙종한테 했던 그 비판이 아버지 김수항에게 보복으로 가해졌다는 말이 떠돈다고 사관이 실록에 적어놨습니다. 용돈 영부사 김수항이 죄를 입게 된 것이 혹자는 그의 아들 김창엽이 일찍이 한 차례 상소를 올려 후궁을 지적하여 배척하면서 한 말이 매우 절박하였기에 임금의 마음에 불평이 생겨 그의 아비에게 화풀이하게 된 것이라고도 몰래 말하는 자가 많았다. 숙종실록 권 18, 13년 9월 11일 병술.
그 사실의 숙종이 실제로 그랬는지 진위는 우리한테 지금 관심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국왕을 비롯해서 또 신하들끼리 끊임없이 이 비판을 해나가면서 이 관료 체제, 조선의 조정을 정화시켜 나가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했던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양상들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언관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현종대의 사건, 그리고 현종대 공주의 집을 지어주려던 사건, 그 다음에 숙종대 장희빈 별당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좀 뭔가 중요한 우리들의 인식에 선입견에 우리들의 선입견을 돌아볼 사안이 생깁니다. 흔히 우리는 왕정하면 특히 조선시대나 동아시아의 왕정하면 전제주의를 떠올립니다. 데스포티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 이게 이제 예전에 독일의 헤겔 동아시아는 군주 한 사람만 자유롭고 나머지는 노예였다라고 하는 편견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조선의 군주는 전제적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견제를 받고 그것은 자기 수양에 의해서도 내적인 동력에 의해서도 받고 또 신하들에 의해서도 자신의 행위를 규율받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회의 혹은 유교 정치를 전제주의라고 왜곡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명백히 서유럽 중심, 근대의 서유럽이 부정확한 사료에 의해서 이해했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유럽사는 전제주의라고 얘기를 안 하고 절대 왕정이라고 얘기하죠. 압솔루티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어감이 다르죠. 전제적인 독재 체제를 운영해 나간 동아시아와 왕권을 통해 가지고 근대로 간 서유럽,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시키면서 동아시아 역사를 폄하하는 일련의 이데올로기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유교의 제도적인 측면, 조선시대에 구현됐던 제도로서의 유교라는 점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나가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두 가지 문치주의의 트로이카 셋, 경연, 언관, 사관 중에 앞에 둘, 경연과 언관을 다루었습니다. 경연을 통해서 국정의 방향을 잡고 혹시 앞으로 시행할 때 나타난 문제점, 민생에 미칠 영향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떤 사안은 물론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감찰하고 비판하고 하면서 어떤 양상이, 어떤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지를 끊임없이 견제하고 말하자면 비판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두 시스템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관제도, 우리가 잘 아는 실록으로 대변되는 사관제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